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광주를 찾아 군공항 이전 문제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취임 이후 첫 국회 시정연설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굉장히 빠른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는데요. 내용과 형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이재명다운 토론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어제의 타운홀 미팅에서도 애초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진행을 보면서 진행할 예정이었었는데 본인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토론을 주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이런 형식의 토론회들은 이미 사전에 협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결정들을 발표하는 형식이었는데 본인이 직접 일정한 롤플레이어로 나서서 직접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대안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이재명식 직접 소통의 하나의 어떤 이벤트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문의 주요 이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였습니다. 대통령과 관계단체장들의 발언부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공항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광주에서 1조를 국가 지원 빼고 광주만 노력해서 1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공공항 민간공항 오면서 이 문제를 좀 공항도 활성화시키고 서남권 발전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도지사의 생각인데 특별법 근거로 그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기부대항의 방식으로 공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의 난제 중 난제죠. 당선되면 직접 해결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각 단체장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의견을 냈습니다. 군공항 이전으로 누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느냐 정확히 판단하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를 했는데요.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향 전환에 가장 먼저 방향 전환과 관련해서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그 구체적인 형식이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TF를 만들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말씀한 부분, 이 부분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과거 이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근거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장끼리의 합의 그리고 주민 동의, 주민투표 형식의 동의죠. 이런 절차들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쉽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성을 강화하면서 이 말은 결국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진행되는 측면들이 있고 다소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들도 정부가 주도할 경우 많은 부분에서 좀 양보와 타협을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했던 각 단체장들이 정작 상황과 입장, 자체적인 해법을 제대로 제시했나 의문도 있는데요. 오랜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보다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타운홀 미팅 이후에 시도민들의 반응들, 댓글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인데 우선 이걸 가지고 이제 시도지사의 역량이 부족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질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준비 부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즉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게 이재명식 소통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지역의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무안군수 이런 분들이 다소간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진행부터가 강유정 대변인의 사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사회로 나서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대통령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들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실무진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한 정보들도 준비해서 제공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각 지자체 입장을 청취한 뒤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광주, 전남, 무안을 포함한 6자 TF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총리 산하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성과는 없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구성한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들은 이미 우리가 좀 낯이 익는데 그것은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세균 총리가 주도해서 범정부 총리실 산하의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몇 차례 논의를 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총리실 산하의 협의체를 대통령실 소속의 어떤 TF로 이관했다라는 게 그 격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갖는 효과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군공항 이전의 범위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전라남도나 무안군의 입장은 소음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한 군공항 이전은 가능하면 회피하려고 하고 민간공항만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 태도를 보였었고 광주시는 군공항을 놔둔 채 민간공항만 보낸다라면 광주시는 여전히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나 문제점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실질적인 어떤 이전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어떤 이해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이와 관련된 합의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3주체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기부대 양해 방식, 앞서 잠깐 자료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광주 공항 부지를 매각하고 이 매각한 대금으로 SPC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이 군 공항을 만들어주고 그 부지를 개발을 통해서 그 나타난 수익들을 무안군과 또 무안군에 이전해주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걸 놓고 기부대 양해 방식을 놓고 이전 금액에 대한 어떤 자치단체 간의 합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SPC를 설립해서 실제 그 정도의 개발 이익을 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칙은 합의했지만 막상 이 문제를 대통령실 소속 TF에서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여전히 풀어야 될 문제들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무안을 민간공항만 보내라. 이 군공항은 싫다는 입장을 이어왔는데요. 애초에 군공항 이전으로 출발했지만 이전될 지역에 반발이 있으니 민간공항을 함께 보내는 통합 이전으로의 확대가 됐던 건데요. 앞으로 논의가 원점부터 점검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공항 이전의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는 건데 이 범위를 정하는 것도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조금 힌트를 얻자면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해서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TF에서 논의가 된다면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패키지로 이전하는 방식일 수 있다. 만약에 이제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광주시에서 희망했던 군공항, 민간공항은 광주시가 여전히 유지하고 군공항을 무안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뭐 이런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자의 해결책이 더 이 TF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외에도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겠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제는 광주 전남을 포함한 이 남쪽 서해안 서남해안 벨트에 어떻게 하면 기존 산업도 지금 제조부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존 산업을 좀 부흥할지 아니면 새로운 신산업들을 유치할지.
네, 대통령이 직접 찾아온 만큼 광주시와 전남 모두 다양한 건의 사항들을 내놓았는데요. 광주는 AI 관련 지원, 전남은 에너지 송정망 확충 등입니다. 각 지역의 미래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AI에 관련하여서 광주시가 주장했던 것이 AI 집적단지 조성 2단계 사업 예타 면제하고요. 그리고 AI 컴퓨팅 센터를 광주에 설립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AI 집적단지 조성 2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기재부, 과기부와 약 6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이미 마련한 상황이고요. 그 분담 비율을 정부 60%, 지방 30%, 민간 10%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련된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AI 컴퓨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에서 건의했던 송배전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전라남도의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많이 좀 주문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전라남도 차원에서 이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정부에 건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한 액션 플랜들을 좀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네, 광주와 전남은 또 모두 국가 산단 조성 지원을 건의했는데요. 대통령은 산단 조성이 기업 유치로 곧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산단 조성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역의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준비가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었다. 예컨대 이제 그 대화 과정에서 국가 산단 지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김영록 지사의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아니 산단 지정하면 기업들이 옵니까? 그럼 기업들이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고 정부가 해줘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만 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가가 산단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돼 있습니까? 즉 인프라, 도로망과 관련 산단 조성을 하고 산단 조성 배후 인프라, 도로망을 깐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교육과 관련된 시설들,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위한 교육 시설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법으로 국가 예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핵심은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 법안들에 대한 개정들이 그 자리에서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지금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법이 있고요.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법인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걸 감면할 수 있는 범위들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통령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국가산단 지정 플러스 거기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이런 관련법의 개정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와 관련된 전폭적인 권한 이양 이게 이제 지방균형 발전이라든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분연의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고 요청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다소 아쉬웠습니다. 네, 이번 타운홀 토론회는 광주 전남 단체장과 시민들이 함께했는데요. 일정이 촉박하게 잡히면서 정작 지역의 목소리를 전할 주요 기관들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까지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서 했다라면 좋을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지역 모든 기관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라는 것은 뭐 담당 그 기관 입장에서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선례를 남기냐면 앞으로 모든 기관들이 다 어떤 계층을 밟아가면서 어떤 정책을 수렴하는 과정이 아니라 대통령과 1대1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또 전례를 만들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국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국정이 더 어렵게 복잡하게 꼬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어서 이건 이제 장단점,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게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시도가 이걸 종합하고 수렴하고 정부에 좀 더 유능하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링 역할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토론회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서 여객기 참사, KTX 증편, 지역 주택조합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통령도 경청했는데요. 대통령의 지역 소통 방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이재명식 소통이라는 게 어떤 단순히 사전에 어떤 보고된 내용들을 경청하고 마지막에 본인이 발언해야 될 내용들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듣고 또 참석 예정자들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서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다. 다만 과거에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떤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보면 꼭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좀 더 지켜보고 하자. 예컨대 무한공항 사고와 관련된 진상규명 요구에서도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 지켜보고 얘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전에 대통령이 발언했던 것과 약간 좀 결을 달리하는 대응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통령 취임 선서 이후 처음 국회를 찾아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먼저 듣겠습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이번 시정연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만에 첫 대통령 시정연설이었습니다. 그 사이 여야도 바뀌었는데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제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할 때도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극단적인 당시 기준으로 여소 야대 정국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회 개원과 또 국회 정기국회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 불참한다라는 것이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당연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 이제 좀 개선되고 정상화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 정치, 대의민주주의가 좀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국회 시정연설 현장에 와서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다 악수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꼭 뭐 약간 삐딱한 시선에서는 보여주기식 쇼 아니냐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쇼도 하지 않았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국회에서 협치를 위한 작은 노력들이 시작됐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과 여야가 만난 것은 오늘로 세 번째입니다. 총리 인준, 특검 등 다른 의견도 많지만 오늘 국회 분위기는 썩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막혔던 협치 앞으로는 나아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했고 특히 같은 중앙대 선배이기도 한 권성동 의원과의 만남 과정에서는 총리 의견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고 그에 대해서 다소 좀 유쾌하게 그걸 받아들였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서 악수에서 시작된 어떤 협치의 분위기들이 실질적인 여야 원구성 협상을 통해서도 좀 구현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여야 간에 풀어야 될 과정들이 많습니다. 내각 청문회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내용으로 들어가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특히 소비 쿠폰 등에 대해 여전히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 논의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풀릴까요? 일단 이 문제는 이 협상의 교환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번 추경 예산안의 경우에는 과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거고, 추경안과 법사위원장의 어떤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당한 교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원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집권당이 바뀌긴 했지만 여야 원 구성, 특히 상임위원장 구성은 2년 단위로 바뀌는 거고, 아직 법사위원장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관철될 거라고 보고, 아마 국민의당 요구가 여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이제 추경안 처리를 또 국민의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워낙 거여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파행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더라도 조만간 국회 인준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 없이 지금 국무위원을 임명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을 임명한 것이 벌써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 내내 그랬고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거라면 차라리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컨대 이제 개인의 어떤 비리라든지 부패와 관련된 인사 검증을 별도로 하고 그걸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서만 국무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어떤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들로 인해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이런 것들은 좀 막아보자,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긴 했지만 김민석 총리를 임명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표결도 가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해명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다수의 위력으로 통과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 마음속에서 어떤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손상시키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들은 아마 집권 세력과 민주당 내에서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총리 인준 전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내각 등 주요 인선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11개 부처장관 인사에 이어서 오늘도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국세청장 후보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인사에 대한 평가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앞으로 기재부, 국토부, 산자부 등 경제부처와 법무부 등 9개 부처장관 인선이 남아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인사,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셨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의 비교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훨씬 더 낫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지지층에게는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캠코더 인사, 즉 캠프, 코드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로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비판들이 있었고 실제 뭐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는 오히려 지지층 일부에서 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실용적인 그런 차원에서 균형 인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어떤 보수를 대표하는 분들도 발탁을 하고 있고 또 전문성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이전 정부 사람이라도 발탁을 하고 있고 또 꼭 캠프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친명 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탕평 인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남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임명되신 국무위원 후보자로 임명되신 분들이 전북 셋 그리고 전남 한 분, 뭐 광주 출신이 없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후에 또 임명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지역 균형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를 배려하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한 달 정도 이제 집권 이후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인사는 이전 정부보다도 훨씬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 이어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가 오는 8월 2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거대 집권 여당의 대표, 어깨가 무거운데요. 어떤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지지층들은 이제 누가 찐 명이냐, 뭐 찐명 간의 대결이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집권 여당이 해야 될 가장 일차적인 역할은 현 정부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국가 운영의 비전, 정책 노선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적인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당대표가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재명 정부와 관련해서 집권당의 또 다른 역할은 일종의 레드팀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민주화 이후 등장했던 그 어느 정부보다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어떤 주도권, 그립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강한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른바 청와대 정부라고 할 정도로 내각보다는 국무위원보다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석들의 정책 주도성, 어떤 전국 운영 주도권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집권당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려 역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성장과 민생경제 회복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어제 저녁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 시간과 공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권 현안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는데 공정성장, 공정사회, 공정 그리고 실용을 강조하시던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추경이 이제 30조 5천억, 30조 정도를 네. 하게 될 텐데 추경의 방향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지금 경기가 활성화를 해야 되고 네.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요. 근데 이 추경은 네. 빚을 내서 다음 세대에다가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이게 10대, 20대, 30대 이분들이 다음에 다 갚아야 돼요. 네. 근데 전 국민한테 이게 차등을 하긴 하지만 이게 전 국민한테 나눠준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방향이 맞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긴축
법제정 고집하는 거는 무책임한 방관이다. 정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거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빨리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당장 그 구체적인 걸 다 응할 생각은 야당에서는 지금 잘 많이 없어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곳, 재정을 투하해서 네. 민생이 회복이 되고 자영업자들이 회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지요. 그걸 두텁고 강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 15만 원, 상위 계층은 15만 원 또 나눠서 차등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15만 원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이런 거를 좀 빼가지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더 강하게 지원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이 추경의 규모도 가능하면 국채의 규모를 아낄 수 있는 데까지는 아껴서 하자고 하는 게 그 방향이죠. 이번에 또 도덕적 해이의 모랄 해저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5년 5천만 원 이하의 5년 이상 그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을 장기 연체자들 다 탕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국가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렵지만 힘들게 이자 내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오거나 갚아오면서 오셨던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면서 영업을 하고 이자를 차곡차곡 갚으면서 이렇게 해오셨던 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깨지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균형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대상자가 113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내가 빚에서 못 벗어나서 허덕이는데 국가가 저렇게라도 해주면은 어쨌든 좀 숨쉬고 살아날 구멍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그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는 기준 잡는 게 국가입니다. 근데 이게 선심성으로 하게 되면은 앞으로 누가 더 열심히 하고 이자를 내려고 하겠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5년 정도 그래 내가 뭐 빚을 가지고 안 되니까 5년 안 해도 다음에 탕감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러한 문제가 기대감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뭐 파산이나 개인 회생 같은 기존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채권을 소각해 주는 거는 뭐 잘못된 신호나 그런 걸 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 이런 부분들을 이런 113만 명에 대해서 이거를 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해서 그 틀에서 가야지 이게 추경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그냥 그 원칙 없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 없이 이것을 갚게 해주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뭐 빚내서 잔치할 건 아니다 그렇게도 들리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한테 또 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빚을 많이 내게 되면 2030, 또 10대 이런 분들이 다음에 언젠가는 다 이걸 안고 가야 돼요. 40만 원, 50만 원씩 지금 지급해야 될 그 빚을 미리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담을 할 거예요. 다시 걷어서 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파행 끝에 자동 산회가 됐는데 총평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총리 인정 청문회 같은 경우는 제가 2번을 했었죠. 정세균 총리 할 때도 했었고 한덕수 총리 하실 때도 제가 여당의 간사로서 역할을 했었고 너무 많은 대비점이 있지요. 너무 많은 대비점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후보자보다도 지금 결함이 좀 많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모든 여야 총리 후보들이 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자료 없이 청문회를 한 게 처음입니다. 예를 들면 8억이 비잖아요. 그 8억에 대한 것들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김민석 후보자는 뭐 낼 건 다 냈고 털릴 건 다 털렸다 이렇게 항변을. 그게 이제 바로 프레임을 잡아서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뭐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유학비 어떻게 했으며 8억이라고는 돈이 없는데 이 돈이 그러면 2번의 출판 기념회 하고
그리고 빙부상 당했을 때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배추 투자 수익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배추 투자 그렇습니다. 왜 있을 그러면 수 없는 2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본인 혼자만 투자했겠습니까? 누구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말로만 얘기를 했지 그에 따른 부속적인 판매에 대한 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면서부터 씨앗을 뿌리게 되면서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이 네. 이게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냈잖아요. 이런 청문회를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도덕성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경영 능력, 국가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네. 670조 정도 됩니다. 이것도 모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30%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50%입니다. 50%. 이번에 30.5조를 가져가게 되면 네.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국가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면으로 보나 도덕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청문위원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부적격한 후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뭐 대통령실은 의혹이 제대로 다 해명됐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민주당은 이르면은 30일쯤 본회의 열어서 인준안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시킬 것 같은데 그럼 표결에 안 나오시는 건가요? 하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그런 판단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초기이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강박관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3년 만에 권력을 내줬잖아요. 다 반면 교사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걸러지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 국무총리를 지명을 했는데 그거를 지명을 철회하게 되면은 내상 같은 게 좀 너무 크지 않을까요? 밀고 가는 것보다. 내상이 아니지요. 내상이 아닌가요? 예, 그걸 왜 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밀리면 죽는다. 이 정권이 오래 못 간다. 이런 걸 가졌는데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걸르자라고 해서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자료나 증빙 서류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해소가 됐다. 그걸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본회의를 열면은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또 없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대치적인 그런 전국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권 잡았을 때 108명 의원밖에 없었잖아요. 아주 운영하기가 어려웠죠. 지금 민주당은 180억을 갖고 있거든요.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고 뭐 입법, 행정, 사법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뭐 말 그대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 금지시키고 체포영장 바로 청구하고 근데 어제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는데 그 일련의 전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문제가 있으면 그 수사하는 건 당연하지요.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각각 법률에 이 위반이 됐으면 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 내란 특검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란이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이제는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게 여야가 대선을 놓고 격돌할 때는 정치적인 이거로 하지만 지금 특검은 이제 정치적인 걸 떠나야 하잖아요. 떠나야 하잖아요. 특검 명예에 내란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란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내란이 법원에서 판단이 났습니까? 비상계엄이지요. 정확한 용어는 비상계엄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조차도 지금 잘못돼 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한 중립성을 설득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이거 정치 탄압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인지 수사와 별건 수사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민주당 수사할 때 문재인 정부 때에 별건 수사 못하게 해놨거든요. 피의사실도 공표하지 못하도록 다 해놨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든지 다 봐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중립성과 정치적인 박해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특검 자체가 네. 시작할 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걸 여야가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네. 일단 다시 합의를 해서 정치적으로 중립된 그런 특검을 넣고 이렇게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경론이 있고 이거는 정치적인 수사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일단 28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출석해야죠. 뭐 그 시간에는 못 가고 1시간 뒤에 10시에 가겠다 그러고 비공개로 해달라 왜 공개를 해서 망신 주기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근데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른바 적폐 수사할 때 그때는 소환한 거 다 공개로 하지 않았었나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랑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그런 거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사 받는 거가 목적이지 그 가는 모습을 찍는 게 모습은 아니죠. 목표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뭐 그 수사의 본질은 네. 수사에 임하고 또 그 수사를 받고 수사를 하는 것이지 그게 가는 과정에 뭐 텔레비에 나오고 뭐 세우고 이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특검 추가 기소에 따라서 어제 구속기간 만료 3시간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계속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이 보이는 모습이나 스탠스 이런 거 보면은 재구속하려고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구속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을 왜 목표로 할까요? 근데 그래야 네. 지금 이 정권이 훨씬 네. 이 장악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특검을 왜 밀어붙였겠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위원회에서부터 별건에서부터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하고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왜 추진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네. 뭐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니까 전 정권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정 정국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구속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여기서 조사를 하면서 구속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할 거다 그러면은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정말로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것도? 정권에 달려 있지요. 정권에 달려 있지요. 특검 자체가 네. 공정성을 갖지 못하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는 것은 피해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거의가 네. 많은 특검들이 그동안 해왔잖아요. 여야가 다 합의를 했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여야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특검과 그 특검에 들어가신 그 특검 자체가 다 민주당 편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정치적으로 하는 특검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신 이것을 네. 벗어나려고 한다면 별건 수사 같은 거 하지 말고 있는 증거에 기반해서 네. 공정하게 국민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받아들일 수 있겠지.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이신데 문민 국방부 장관 지명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정치적인 그러한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전이다. 그렇습니다. 문민을 쓰든 네. 또 뭐 군인을 쓰든 네. 현역을 쓰든 간에 국방부 장관이든 어느 장관이든 당대 최고를 가장 전문가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인사 원칙은. 그런데 그걸 문민이라고 그래서 네. 이게 문민에도 최고 전문가 있으면 쓰면 되는 것이지요. 현역에 필요하면 쓰면 되는 것이지요. 네. 그거를 문민이라고 이 아주 협소한 틀을 만들어 놓고 쓴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15년 지금 넘게 국방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전문가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군에대? 뭐 안규백 의원은 뭐 제가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고 네. 잘 알고 인품이 좋은 분이지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공히 훌륭한 인품 또 이런 부분에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국회에서 보고받는 거 하고 현장 상황, 소대장을 하고 중대장을 하고 대대장하고 연대장하고 사단장을 하거나 네. 아니면 군에서 그러한 부분을 현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체득한 경험적 수치가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있잖아요. 경험치로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만 했었을 땐 또 그런 것들하고는 또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의 전문성, 경험적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지. 근데 뭐 특히 미국에서 이제 그런 거 얘기가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각권 총장이나 사령관들, 합참의장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장관은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보셨을 때 헤르세스 장관이 소령 출신이에요. 네. 거긴 그래도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작전 같은 거 할 때 헤르세스 장관이 배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 미군은 국방부 장관도 있지만 해군성 장관, 육군성 장관 또 장관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장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한데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장관 한 분 밑에 총장들이 있는 것이고 네. 합참의장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지. 다르다고 봐야지. 시간이 다 됐겠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컷뉴스가 오늘 단독이라고 썼는데 육사 해사 공사를 단계적으로 통폐합해서 국군사관학교를 만든다. 일단 먼저 육사랑 삼사관학교를 통합하고 이후에 통합 육사랑 해사 공사를 통합해서 국군사관학교를 만든다. 뭐 이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는 방향인 건가요, 이게? 저는 민주당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육사와 삼사는 네. 육군의 장교를 길러내는 거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똑같습니다. 4년제냐 2년제냐의 차이만 있죠. 네. 이 통합에는 찬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공사와 해사는 완전히 틀린 영역이지요. 커리큘럼 자체가 틀려요. 왠지 그럴 어느 것 나라가 같은데. 어느 나라가 그걸 같이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네. 이 방첩사 같은 경우를 그 방첩사에서 방첩 기능을 빼겠다고 지금 그런 것 같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네. 비상기형 같은 게 연루가 됐으면 그런 사람들이나 그 안에 제도를 보완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정리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이 기능을 다 떼가지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모사드 같은 경우를 보잖아요. 네.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보지만 모사드의 기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한 기능이 바로 군에는 방첩사인 거예요. 네. 이거를 찢어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어디다가 보내고 또 다른 부서에다가 보내겠다. 저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 태운다 뭐 그런 말씀인 건가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